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말 보내고, 그리고 월요일 딱 방학식 하면, 우리는 이제 방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중학교 2, 3년을 끝내고 졸업을 앞두게 됐네요. 그래서,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어,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 끝내면 참 좋았을 텐데, 사정이 좀 그러지는 못했고, 정말 연말이 정말 바쁘거든요.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참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꽤나 많이 남았는데, 방학 동안 제가 천천히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됐고요. 일제강점기는 시기를 좀 나눠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1910년대, 그리고 20년대, 30년대 이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데, 각 시대별로 이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통치 명칭. 그걸 이제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되게 좋고, 그리고 그걸 왜 붙였는지, 그 명칭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시대의 상황이나 모습을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10년대는 무단 통치, 무력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고, 1920년대는 문화 통치, 그러니까 문화로서 다스리겠다, 뭐 이런 건데, 명목상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민족 분열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0년대 이후는, 일제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침략 전쟁, 전쟁을 확대하면서 전쟁에 우리, 조선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치 시기를 일단 구분을 해두고, 각 시대별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통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수탈을 했는지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1910년대 무단 통치의 정치 부분을 한번 볼 거예요.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조선 대한제국이라고 한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이제 조선 식민지 조선이 이제 나타난 거고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부가 설치가 되면서 총독이 실제적인 식민지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의 황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병합 조약을 체결해서 나라가 사라지게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민족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반발을 되게 힘으로 무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무력에 의한 통치,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할 때 힘쓸모입니다. 그래서 무력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그런 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를 좀 따져보면 되는데 육해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민간인 이런 정치가가 아니고 군인 출신이 이제 총독으로 임명되면서 굉장히 힘으로서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헌병 경찰제가 실시가 돼요. 그래서 무단 통치를 헌병 경찰 통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헌병은 군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 경찰 이런 게 아니고 헌병 경찰. 제복을 입은 군인 경찰들이 이제 도시를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가혹하게 무력으로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모든 정치적인 자유가 박탈됐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억압되는 굉장히 마치 이제 감옥과도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난 게 1910년대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헌병 경찰이 경찰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어, 학교와도 굉장히 무단 통치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는 게 학교의 모습이죠, 당시.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녀요. 그래서 거의 군인처럼 그런 이제 굉장히 억압적인 학교 분위기가 나타난 게 바로 요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쭉 이어지고 또 뭐 군사정부, 군사정권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감옥 같은 그런 인권이 되게 무시되는 그런 이제 옛날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심했죠.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요때 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배고인 사건이라고, 총도감살 미수 사건이라는 걸 이제 조작 확대해서, 당시 이제 신민회, 비밀조직이었던 신민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총독부, 네, 데라우치 총독. 그리고 요때 좀 같이 봐둘 게, 조선 태영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영이라고 하는 게, 요 태를 친다, 뭐 이런 건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뭐, 곤장 치는 거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눕혀 놓는 거죠. 엎드려서, 눕힌 다음에, 둔부를 때린 거죠. 볼기짝을 때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의를 좀 벗겨가지고, 엉덩이랑 요 허벅지 요 사이, 여기, 그리고 엉덩이, 뭐 이렇게 또 둔부를 되게 때리는, 그런 게 이제 조선 태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또 너무 좀 수치스럽잖아요. 당하는 사람에게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벗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선에서도 요거는 좀 가혹하다 해서 좀 금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일본이 무단 통치를 시작하면서 조선 태영령 이런 거 발표하면서 조선인에게만 이런 태영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뭐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아울러서 생각할 게 이 헌병 경찰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직결처분권이라고 우리가 원래 지금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어, 진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렇게 해서 뭐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재판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헌병경찰이 자기들이 바로 너 죄지었어 이런 바로 막 때릴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직결처분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일제가 우리를 굉장히 억압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번 본다면 1910년대 대표적인 이제 수탈 체제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뭐 말이 좋아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뭐 정리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면 뭐 조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토지 조사 사업이 아니고 토지 뭐 수탈 사업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을 좀 마련하고자 했고, 이게, 기한 내 신고제라고 해서 일정한 기한을 주고 그동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다 몰수하는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당시 농민들이,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시행되는 것 자체도 좀 무지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토지를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되게 토지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좀 없었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되게 불분명한 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중, 가문에서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아니면 뭐 왕실에서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그냥 다 뺏어간 거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수탈을 당했고, 그런 이제, 수탈했던 땅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애들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뭐, 민간 기업이지만, 음, 일제가 만든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관영 같은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조선 최대 지주로 성장을 하면서, 음, 아주 값싸게 일본인 지주들에게 땅을 넘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 지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조선의 농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소유하던 땅은 아니지만, 어렵게 어렵게 지주들한테서 이제 소작권을 이제 보장받아서,
오랫동안 이제 지어오던 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음, 아주 처절하게 소작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910년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회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하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가라고 하는 게 총독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다거나 다 했는데도 총독이 불어 하면서 이렇게 찍어버리면 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 자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제가 처음부터 이걸 의도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보면, 당시에는, 대놓고 활동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비밀 결사 조직이 많이 이루어졌고, 대표적으로 뭐 대한강복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활동이 되게 어려워요. 너무나도 억압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대체로 많이 이루어진 것들은 국외 이제 독립운동, 기지에서 여러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데 신민회가 만주에 이제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걸 설립하게 됐고 이게 바탕으로 해서 신흥 무관학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중에 독립군들이 이제 양성되는 게 요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우리 그 영화 암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많은 독립군들이 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되게 중요했던 독립운동 기지였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당시 이제 독립운동의 목표가 좀 바뀌는 게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일제에게서 우리 나라를 되찾고 그래서 대한제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냥 그 자체였다면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나라를 되찾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대한강복회 같은 경우도 보면 공화제 국가를 계획하는 걸 볼 수 있고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1917년에 발표된 것들 보면 신규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국민 주권 국가를 수립하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공화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고요. 독립운동 기지는 뭐 한번 받으면 되겠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1910년대 말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 중에 하나라면 바로 3.1운동을 뽑을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10년대 마무리하는 엄청난 운동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20년대에 이제 통치 방식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우리 민족 최대의 가장 거족적인 이제 독립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3.1운동인데 3.1운동의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인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창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이제 연설을 듣고 식민지에 놓여있던 많은 민족들에게 엄청난 희망으로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놓인 나라나 뭐 민족들에게 나라를 찾을 수 있게 뭐 미국이 지지한다, 뭐 도와주겠다 이런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식민지 민족들이 희망을 품게 됐는데 요거는 사실상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안타깝게도 1차 대전에 일본은 승전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는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지만 요거를 바탕으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고 그래서 3.1 운동에 앞서서 이미 일본의 한복판 적의 한복판에서 도쿄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 학생 맞나요? 그리고 3.1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한번 좀 보면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대표들은 독립선언식 후에 바로 연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해 안 가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끼리 뭐 중국집이라고 합시다. 중국집 같은 그런 데서 이제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에 다 서명하고 선언식을 한 다음에 바로 총독경찰서에 전화해서 우리 이거 독립선언식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잡혀 들어가요. 근데 사실 요거 한 다음에 탑골공원에서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요 지도자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족대표 33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평화적인 우리 만세 시위를 하자라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뭐 자기들 편은 그래요. 민족 지도자들은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 다르게 굉장히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려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선식을 하고 그냥 자진 신고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결국 모여있던 학생과 시민들은 자기들이 먼저 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독립선언서를 낭독 후에 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됐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되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탑골공원에서 학생 중 한 명, 정재용이라고 하는 학생이 제일 먼저 탁 태어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오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의 고하야, 인류 평화 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그래서 굉장히 결연한 의지, 그리고, 엄청난 독립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독립선언서 내용이었고요. 열심히, 우리는 아주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는데, 일본은 우리를 총칼로서,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만세 시위 3.1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그리고 본보기로서 일본이 했던 아주 만행 중에 하나가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암리라고 하는 마을의 주민들을 요 교회 건물에 다 몰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궜죠.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살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뛰쳐나오면 이렇게 둘러싸서 다 총을 쏴서 증거를 다 인멸하려고 한 거죠. 정말 잔인하죠. 자,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건 3.1 운동은, 한반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국외에서도,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만주, 사니안프, 그러니까 삼원보, 그리고 룽징, 용정, 이런 곳들이, 독립운동 기지가 있던 곳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만세 시위가 이루어졌고,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미국에서도 만세 시위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리가 시위를 전개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그래서 3.1 운동은, 전민족이 하나가 되어 일어난 거족적, 우리 민족을 통틀어 라는 뜻이에요.
거적적 항일운동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결국 이것이 영향을 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3.1 운동이 정말 전민족이 이렇게 일어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은 통일된 지도부가 없었다라는 걸 필요성을 좀 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통치 방식이 변화가 나타난다. 일본이 무력으로 막 찍어 누르기만 하면 오히려 반발이 커지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뭐 좀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빈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인도의 반영 민족운동의 간디죠. 민족운동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거 바꿔서 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1 운동이 영향을 줘서 오사운동 그리고 인도의 민족운동까지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3.1 운동의 피해 사항을 한번 보면 일본이 발표한 거는 굉장히 축소시켜서 별로 피해가 없다는 듯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이제 CUS를 보면 1524회 정도가 열렸고요. 참여 인원도 보면 보죠. 3천, 2만, 2천, 60, 100, 1000, 만, 10만, 100만, 200이네요. 202만 3,098명. 그래서 당시 뭐 인구로 친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7,509명이었는데 일본이 발표한 건 536명이었어요. 그리고 부상자 수도 15,96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일본이 발표한 건 1,43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검자는 잡혀간 사람이란 겁니다. 잡혀간 사람 보면 46,948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어서 한번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게 됐는데, 사실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에 한성정부, 이런 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합쳐져서, 통합 임시정부라고 하는 걸로 수립이 되게 되었고, 당시 이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칭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이제 서구 열강의 외교 대사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 외교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당시 이제 처음에 임시정부의 활동 목표는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사항을 알리고 서양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 나라를 다시 되찾자라는 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하이에 처음에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에는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에 이동휘가 선출이 되었고요. 좀 특이한 건 이때 이미 공화정 체제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상권 분립의 민주정부가 구성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상임운동은 임시정부 다시 보면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 있는 거 그리고 한성정부 서울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합쳐져서 통합임시정부가 되었다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1910년대까지 한번 본 겁니다. 그리고 20년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